자, 이어서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평가 영역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방법 맞나?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해야 되죠. 자, 우리 항상 전체적으로 복습 조금 하고 가요. 항상 헷갈리니까. 일단은 우리가 먼저 평가에 대한 정의, 학생들의 데이터, 학습자들의 결국에는 자료들을 모아서 학습자의 데이터, 그때 학습자는 수학에 대한 지식, 우리의 응용 능력, 그 다음에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 목적을 결국에는 출현하는 과정. 이런 목적을 토대로 출현하는 과정이 평가다. 그럼 결국에는 의의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학습에 대한 성취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 교사, 학생 그런 관련자에게 이제 제공을 하죠. 그런 관련자들에게 제공을 하니까 관련자들에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공을 해줌으로써 교육적으로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재 수학화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현행 수학과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현행 수학과 평가는 특정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고등 정신 능력과 그러니까 이런 탐구 정신이랑 창의력 같은 거야. 그리고 성향 같은, 흥미 같은 정의적인 영역 이런 것들은 측정이 투허드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평가를 토대로 교사는 그거를 이제 수업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학 교과에서 개선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향 우리 인지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인 능력까지 하죠. 인지적인 능력은 사실상 집필고사 같은 거. 그래서 정의적인 능력은 이제 면담, 관찰 이런 것들 그리고 두 개를 합치기 사실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것까지 같이 하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뒤에 하는 거랑 이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결국에는 평가를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과정까지 평가하자. 결과만 따지지 말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평가를 되게 쉽지않지만 평가를 토대로 교사는 학생은 결국에는 평가를 토대로 학생은 이제 고쳐 나가야 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 학습 개선, 평가를 토대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가를 토대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쳐 나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을까?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발을 토대로 그냥 성적 등급 순으로 했다면, 우리 전인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뽑고 싶어 전인적인 다양성.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냥 하기 쉬운 평가가 아니라 가치 있는 평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이 동영을 봤으면 목적. 우리 목적은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성장 촉진, 그러니까 그 학습자의 전진을 위해서 발달 촉진하는 성장 촉진. 그 다음에 학습 태도라고 하네요. 학습, 이거 평가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 학습을 한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평가가 된 그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토대로 내가 얼마큼 부족하지? 학업 수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 내가 얼마큼 달성할 수 있는지, 수학적인 어떤 성취 그런 것들을 촉진, 성취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그리고 프로그램 가치 판단 위해서가 이제 평가의 목적이고, 여섯 번째가 목적했으니까 원리, 일관성, 다양한 뭐더라? 출처, 적합한 평가 방법 선택하자. 일관성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그 교과에 대해서 이 교과가 진짜 평가가 될 수 있는지, 목적, 목표, 시험 내용 이런 것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내용과 과정,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상대적인 강조, 그 다음에 공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학습 방법 및 활용, 활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출처는 뭐냐면 사고력을 이제 요구하는 나타내는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수학적인 개념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상황 이런 거를 나타내는 과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과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결국은 평가 원리에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이 가능해야 돼요. 그게 이제 다양한 출처 그거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게 적합하게 평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이제 원리였고요. 7. 기준. 결국 중요한 수학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중요한 수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수학은 결국에는 학습을 할 때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학습을 할 때 내가 학업 수준, 잠깐만. 중요한 수학 평가 기준이잖아. 그 평가 기준을 know and can 알아야 되죠. 이 평가 기준 학생들도. 그리고 그걸 진짜 할 수 있을 만한 수행 평가인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 수학. 그 다음에 학습을 촉진하고 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유용한 추론도 가능해야 돼요. 추론이 조금 해야지 그냥 단가적인 거는 별로잖아. 그 다음에 공개성, 공방성.
그 다음에 위에서 썼던 도과와의 진짜 딱 맞는지 의 관성. 좀 많이 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8번째 기준에 있으니까 과정, 평가 과정 및 절차야. 평가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요. 그런 평가를 계획하면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 수집해야 돼. 그럼 정보 수집을 토대로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 분석, 해석해야 돼. 정보를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결과 수익 평가를 봤을 거 아니야? 결과를 처리해야 돼. 이런 패러다임을 어떻게 나타나게 한다는 거지. 이게 평가 과정, 평가 계획, 정보 수집, 정보 해석, 분석 아니면 해석이라고 써. 그리고 결과 처리. 결과 처리가 아니라 결과를 활용. 그 다음에 절차는 뭡니까? 절차.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할 때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단 평가하는 목적을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필요한 도구, 평가 도구 설정하고 그걸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결국에는 결과 처리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결과를 처리하면서 결과를 활용해야지. 그 전에 하나 빼고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봤던 게 평가에 대한 것들을 봤고 두 번째가 평가의 영역. 그럼 우리가 일단 평가의 영역을 할 때는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 일단 개념적인 지식의 평가 다 개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개념이랑 관련된 거 뭐 정의, 용어, 기호, 그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시, 그 다음에 개념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예시가 아니라 개념이 그 상황에 어떻게 적합한지도 써져 있었죠.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게 개념적 지식의 평가야. 절차적인 지식의 평가는 뭐야? 일반적인 절차를 시행하는 거야.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절차에 대해서 언제 절차를 시행할 건지 절차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봐야 돼. 그리고 절차를 결국 지식의 결국 배경 지식까지 아는 것까지 포함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있었어요.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은 뭐냐면 일단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는 없고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그거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단 딱 봐고서 최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럼 그 이해한 걸 기반으로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풀이를 해야 돼. 그리고 그 결과가 있을 거야. 결과를 이제 타당성 확인. 유식한 말로 타당성 확인. 결과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결과를 이제 일반화 시켜야 돼.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건데 우리는 결국에는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적절하게 구성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포징할 수 있어야 돼. 대표적인 게 지필고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총체적 측정 방법 그리고 분석적 측정 방법. 총체적 측정 방법은 뭐겠어? 우리가 풀이 전체가 있어. 그
풀이 전체를 몇 개의 어떤 수준으로 나눠. 그러니까 어떤 수준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기준을 나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기준이 맞는지 하는 것이 총체적 측정 방법이고 분석적 측정 방법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 있을 거야. 여기서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세부 수준이 있을 거야. 세부 수준을 나누는 게 분석적 측정 방법. 그 다음에 3 둘이 비교하는 거 잘 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바로 뭐겠어? 의사소통. 이거 어디겠지? 의사소통 이런 건 뭡니까? 결국에는 수학에 대해서 듣말쓰,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결국에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 이거거든. 이런 통해서 수학적인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이니까 전달.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추론 능력. 추론 능력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노운하고 있어. 알고 있는 판단으로부터 결국에는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서 추론 과정. 아니 추론이니까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사고작용. 난 추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 수행평가. 우리 수행평가가 뭡니까? 우리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국에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학습 수행 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만을 가지고서 그걸 관찰을 한 걸 토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평가다. 그걸 이제 우리가 수행평가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수학적 수능평가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역을 봤으니까 평가에 대한 메소드 평가 방법을 봐야 돼. 그게 3번. 그래서 이제 볼게요. 번호 지우고 자 3번 평가의 방법 되게 많아. 근데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그냥 나열하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잠깐 복습했었잖아. 동양에서 인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지적인 영역에다가 플러스 정의적인 영역도 있어야 된다. 이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인 영역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 이걸 살펴봐야지. 인지적인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요거에다 이걸 추가하는 얘기니까 여기에는 이제 지표 평가가 있는 거야. 아 물론 프로젝트 있을 수 있어.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는 이제 결과만 중시했을 거야. 결과물이 나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했거든. 이렇게.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그냥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정의적인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필평가 그래 있을 수 있지만 정의적인 영역은 흥미 이런 거야. 성향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필평가에서 결국은 나를 평가하는 자기평가 프로젝트 그냥 프로젝트야. 결과만 이렇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한 게 관찰 그리고 면담 평가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관찰, 면담 평가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인지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 합친 것은 다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야. 학교 요즘 수행평가 같은데 꼭 있는 거. 학습 태도며 수업 태도며 잘하고 있는지 실제 환경에서 실제 상황에서 보는 거야. 지식 주식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수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안 썼지만 학습일지랑 과정 중심 평가가 있어. 요거 말고 이제 추가로 여기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뭐야 과정 중심 평가랑 여기다 써줄게. 과정 중심 평가는 맨 나중에 나오고 그 전에 하나 더 과정 중심 평가랑 하나 뭘 해야 되냐면 학습일지. 그래서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 6, 7, 뭐가 또 하나 빠져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5, 6, 8개야. 그래서 따로따로 관찰을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보고 싶으면 일단 먼저 지필고사, 지필평가부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필평가부터 보고 싶어요. 우리 이제 지필평가 먼저 봐봅시다. 그래서 그건 바로 안 붙일게. 헷갈리니까. 우리 일단 먼저 지필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필검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지필평가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지필고사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지. 근데 지필고사에 뭐 객관식만 있는 학교도 있고 올해 1학년부터는 주관식이 추가가 되고 결국은 우리가 지필평가는 오지선다형이지. 근데 오지선다형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지선다형이라고 하는데 보기가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만약에 6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다지선다형이 있고 두 번째 서술형이 있겠지. 단답형 붙었을까? 단답형이 조금 더 그거니까 그래서 단답형도 있고 세 번째 서술형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다지선다형부터 봐. 정답과 오답을 제시하는 거지 한문에. 그 중에서 정답을 고르게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핵심은 매력적인 오답.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할게. 오답 제시하는 거 좋아하고 다지선다형 같은 경우에는 정답과 오답으로 같이 구별을 한다. 자, 장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먼저 장점부터 살펴봐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요거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가 쉬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과정보다는 그냥 결과만 딱 담아지시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쉬워 평가하는 그게. 단점은 찍을 수 있어.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답을 택하는 분이 있고 끼워 맞추기. 끼워 맞춰서 풀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고요. 그럼 단답하면 결국에는 정답을 직접 기록하는 거야. 보통 어떤 거 얘기하겠어? 수학적인 용어, 기호의 이해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답. 쓰겠지? 그러니까 얘는 찍어서 맞추기가 어려워. 하지만 과정을 평가하기가 어렵지. 이게 단점이야. 그래서 여기도 바로 이제 장점을 쓸게요. 장점, 기호, 용어, 문제 해결에 대한 결과. 이제 적는 거기 때문에 평가가 또 쉬워. 그러나 단점은 과정을 몰라. 문제 해결 과정. 그 다음 서술형. 하나하나 상세히 서술하는 거야. 그래서 오류를 파악하고 피드백하고 문제 해결 과정이 들어가야지. 얘는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 과정을 토대로 오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 피드백. 하기가 쉬워지지. 서술형 문항 개발하는 유의사항, 중요한 수학적 개념, 원리평가, 사고력, 그 다음에 수학 능력 평가를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서술형 나오면 특정을 할 때는 총체적으로 할 거냐, 분석적으로 할 거냐, 그것도 정해야 돼. 그걸 할 거냐, 아니면 분석적인 측정 방법을 할 거니, 그것도 정해야 되지. 총체적인 건 결국에는 뭐야? 풀이 과정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수준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그 수준을 결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결국엔 어떻게 하자? 그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구체적인 뭘 만들자? 기준을 만들자. 분석 과정은 문제 해결 과정이지. 거기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단 몇 단계로 나누는 거고, 단계에서 결국에는 수준을 어느 수준 단계별로 수준을 두어서 구분하는 거였지. 그래서 분석적인 거 문제 해결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수준을 나누어 배점 부여. 총체적인 집중 방법. 풀이 전체를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학생의 풀이가 어느 수준에 속하는지 평가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총체적인 측정 방식, 분석적인 측정 방식 두 가지의 측정 방식이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서술형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결국은 문제 해결 과정하는 데에서 오류를 파악하고 엔드 피드백을 좀 잘 줄 수 있어 서술형. 왜냐하면 과정이 다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
우리가 이제 지필고사는 이런 식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많이 봤던 거라서 어렵지는 않아요. 됐죠? 그래서 지필검사에는 다지선다형, 매력적인 오답이 여기 중요하게 여기고 문제 해결 결과만 나오니까 편하게 측정도 가능하고 단점을 찍거나 끼워 맞추기 할 수 있다. 단답형은 과정이 이게 없으니까 답만 딱 적어놓고 이게 참 그렇지. 장점은 뭐야? 평가하기 쉬워. 그리고 단답형은 보통 어떤 걸 넣나? 기호, 용어, 그런 정의 같은 것들 넣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과정이 드러나 그리고 오류가 정확히 보이고 피드백을 쉽게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측정하는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뭐 마음에 드는 거를 잘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찰. 관찰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건데, 관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뭘 배우는지, 수학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의 인지적, 정의적 정보를 관리하고 평가. 그러니까 관찰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수학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태도가 어떤지 뭘 배우고 태도가 어떤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지 관리하고 그대로 평가하는 게 관찰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도 장단점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점부터 볼까요?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정의적인 영역의 평가가 가능하죠. 수학적인 성향 태도 같은 관찰 토대로 정의적인 영역, 수학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수학에 대한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 다른 평가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보다 심화된 자료를 얻거나 처음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니까 다른 그거보다 훨씬 더 심화 있게 자료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심화된 자료 얻거나 우리 과정이 있고 계속 관찰을 하니까 처음 결과 있지? 처음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이 가능해. 하지만 단점, 결국에는 가장 많은 시간이 있는 교사 같은 데를 구경하고 관찰해야 되니까 많이 들고 피곤하네요. 그리고 친밀하고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 그러니까 친밀하고 신중한 계획이 왜 필요하냐면 관찰을 해야 되니까 딱딱딱딱 이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정확한 친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내가 관찰하는 거다 보니까 이 관찰자의 주관이 들어올 수 있어. 이 학생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 아니 너무 멋있게 잘생겼어. 그럼 마음이 좀 못해도 약간 잘생겼으면 점수 좀 잘 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주관이 개입되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관찰만으로 이제 결국에는 학생에 대해서 관찰만으로 그 학습자에 대한 사고 과정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어렵지. 그래서 사고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관찰자의 행동 이런 것들 평가가 어렵다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뭘 배우는지,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런 것들,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평가해야 돼요.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평가. 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배우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런 걸 관리하는 거고, 장점은 뭐야? 관찰. 그러니까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은 인지적인 영역만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도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결국에는 계속 내가 관찰하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보다 심화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처음에 자료 같은 거 보완, 수정, 점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점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단점은 뭡니까? 결국에 교사가 투머치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딱딱딱딱 계획 치밀하게 잘 세워야 돼. 아니면 다 흩어지거든. 그리고 관찰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곡의 우려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학생은 이쁜이가 점수 잘 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찰을 토대로 사고과정, 행동평가 이런 거 하기가 관찰만 가지고서 이런 어떤 학생에 대한 사고과정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솔직히 어렵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찰에 대한 거 봤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관찰법이 있어요. 관찰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관찰 기록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화 기록법. 그러니까 수업 중이나 수업이 끝난 후에 관찰 기록지 이용하는 거예요. 수업 중 또는 후에 이제 관찰 기록지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평정 축도법이 있지. 평정 척도법. 이건 뭐냐면 학생의 등급이나 일정한 척도로 분류하여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의 등급이나 일정한 척도로 분류. 일정한 척도 그런 걸로 이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서 평가. 그러니까 3, 4단계의 어떤 등급 규정과 등급에 해당되는 학생 기록, 학생 개인별로 관찰 요소를 평정 척도를 기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 평정 척도법이 학생의 이제 등급이나 척도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서 분류를 한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야. 이때는 결국에는 학생 개인별로 관찰 요소별 평정 척도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개인별로 관찰 요소별 평정 척도.
기록한다 라는 거지. 됐나요? 다시 이 관찰법 다시 볼게요. 결국에는 관찰 기록지법, 수업 중이나 후에 관찰 기록지를 메모를 하는 게 관찰 기록지법이고, 평정척도법은 학생들을 이제 몇 등급부터 몇 등급 이런 식으로 이런 척도로 분류를 하고서 이런 분류를 했으니까 이런 평가를 하고, 이렇게 파트에 얘네들 좀 못하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얘네들 완전 못하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개인별로 관찰 요소별 평정척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핵심은 이거야. 학생을 등급으로 분류해서 평가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법. 어떤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면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찰 봤어요. 맨 처음에 뭐 봤어요? 맨 처음에 지필평가, 지필검사 봤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다지선다형, 장점이 뭐였어요? 정말 평가가 쉽게 빠르게 된다. 단점은 과정, 이런 것들 모른다. 그리고 찍을 확률이 높다. 단답형, 문제 해결 과정이 없지. 서술형 있어. 하지만 교사가 너무 오래 직관하면서 피곤할 거야 아마. 아무튼 결국에는 여기서는 오류 파악하고 피드백을 쉽게 해줄 수가 있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지선다형이나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파악하는 게 어렵지.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에 대한 걸 했었어요. 관찰은 뭡니까? 결국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평가의 장점이 뭡니까? 정의적인 영역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평가 방법처럼 그런 것들을 얻은 결과보다 심화된 자료를 얻을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측면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측면의 자료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인가 한편, 단점은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고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고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외국에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관찰만으로 학생의 사고 과정이나 행동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관찰만으로 학생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할 수가 없지. 관찰법은 관찰기록지법. 수업 중이나 끝난 후 관찰기록지 메모하는 거. 평정척도법은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결국에는 등급 규정과 등급에 해당된 학생 기록 이런 것들을 보고 개인별로 관찰 요소를 평정척도로 기록하는 거. 이 수준으로 이제 쭉 나눠보고 여기서 결국에는 분류를 하고서 관찰 요소별 평가 척도를 기록하는 거. 개인별로 학생 개인별로 관찰 요소의 별 평정 척도 기록. 뭔 소리지? 그러니까 등급, 척도 이런 걸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랬을 때 학생을 개인별로 관찰 요소별 평정 척도로 기록을 하는 거야. 4단계의 등급 규정과
진도에 해당된 학생 기록.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록을 해서 행동 속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정지도법은 등급을 분류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담. 면담법이 뭡니까? 면담이란 학습 과정에서 보인 학생의 행동과 사고 과정을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하고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습 과정에서의 어떤 학생의 행동. 그러니까 학생의 행동이나 사고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뭘 토대로 대화를 토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and 평가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우리가 이제 면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에는 학생의 행동 또는 학생이 그 학습 과정 중에 일어났던 어떤 생각하는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토대로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파악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 교사와 학생 측면에서 봐봐. 자, 우리 교사의 측면으로 바라볼 때 결국에는 학생들의 수학적 인지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다시 학생들의 수학적 인지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뭐라고? 학생들의 수학적 인지 능력 정확하게 평가. 써줄게요. 학생들의 수학적 인지 능력. 대화를 통해서 해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나 사고 과정을 대화를 토대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거니까 대화를 토대로 학생과 이렇게 서로 하는 게 면담이에요. 학생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학습 과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뭘 알 수 있어? 학습 과정 알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어떤 행동,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 대화를 토대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인지 능력을 학교사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수학적 성향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통찰이 가능해. 이 학생들에 대한 수학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수학 성향을 파악하는 성향. 이게 정의적인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통찰이 가능해. 됐나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랑 마치 이렇게 상담하는 것 같잖아. 대화를 토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수학적인 지식 그리고 자신감이 좀 늘어나고 흥미도 좀 생기고 완전 정의적인 능력이지. 그러면서 관심 엄청 생겨. 하지만 단점이 시간과 노력이 너무 소요된다. 그게 이제 단점이야.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어. 교사. 왜냐면 교사가 혼자서 그냥 대화를 토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학생을 잘못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면담에 대한 종류는 크게 두 가지는 아니는데 일단 형식적인 면담. 보통 형식적인 면담을 하죠.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면담 평가의 목적을 설정을 하고 순서를 갖춘 질문지를 개발을 해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의 목적, 면담 평가
목적을 설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문지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그리고 실시할 때 학생의 반응을 교사의 도움을 받는 정도에 따라 학생의 반응을 이제 결국은 코드화해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때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형식적인 게 있으면 비형식적인 거 면담 약간 마치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담에 대한 장점은 결국에는 면담에 대한 장점 다시 봐봐.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수학의 어떤 인지적인 능력이나 또 어떤 통합적인 통찰 같은 것도 가능하고 왜냐?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수학적인 지식 그리고 자신감, 흥미,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단점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잘못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면담인데 면담 평가에 대해서 면담 평가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실제로 면담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학생이 뭔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질문지를 작성을 하고요. 실시를 해요. 그리고 그때 학생 반응을 코드화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우리 질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질문지에 이제 코드화해서 이렇게 5점, 4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기호를 만든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코드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드화해서 얘기를 해준다. 질문지 순서를 가지고서 비형식적 면담이 사실상 상담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거. 형식적인 상담은 형식적인 면담은 어떻게 돼야 돼? 면담 평가 목표 설정하고 질문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렇지. 사실상 가장 헷갈리는 건 저를 보면 이 학생의 등급으로 나오는 평점 척도법 그러니까 학생 개별로 관찰 요소별 평점 척도를 기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학생 개별로 관찰 요소를 하는 별 관찰법 중에 하나 평점 척도를 기록을 하는 거. 그다음에 면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화를 토대로 학생 행동이나 사고의 과정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행동이나 사고 과정을 대화를 토대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신감이 있고 수학 좀 싫어했지만 수학에 대해서 어떤 지식,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교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면담법으로 하니까 학생들에 대한 수학의 인지적인 수준, 인지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 그다음 성향 이런 것들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교사 혼자 잘못 짚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게 다르죠. 종류는 이제 형식적인 면담과 비형식적인 면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형식적인 면담은 결국에는 질문지가 만들어져 있어. 질문지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반응을 코드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됐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평가 나오고 포트폴리오 나오고 학습일지 나오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